하인들아, 저 사람을 내보내거라. 만석상단 마당에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후계자를 발표하는 자리였지요. 장남 부부는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이미 이긴 듯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당 가장자리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장부 도둑 누명을 쓴 채, 창고 열쇠도 빼앗긴 채로 아무도 연화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과연 연화는 이 자리에서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천민 출신 며느리는 어떻게 이 싸움을 끝낼 수 있을까요? 6070 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옛날 옛적 조선 후기 황해도 해주 인근에 만석상단이라는 상단이 있었습니다. 한때 서해안 물산을 쥐락펴락하며 수백 명을 먹여 살리던 곳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창고 문짝이 겨울바람에 덜컹거리고 곡물 자루가 하나둘 비어가던 시절에 만석상단 이야기를 말입니다. 상단의 주인 최만석은 병석에 누운 채 오래된 장부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기침을 삼키며 창고 쪽을 바라보는 것이 하루 일과가 되어 버렸지요. 몸이 기운 것은 여태가 지난 일이었습니다. 한 해는 홍수로 곡물을 크게 잃었고 이듬해에는 거래처, 객주 두 곳이 연달아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기울기 시작한 상단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장터 주막에서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만석상단도 이제 끝물이구먼. 저 영감이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겠지. 그런 말들이 담장을 넘어 들려와도 최만석은 모른 척했습니다. 그에게는 지금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두 며느리 중 누구에게 상단을 맡길 것이냐 하는 일이었습니다. 장남의 아내 윤 씨는 비단옷을 차려입고 손님 앞에서는 언제나 공손했습니다. 행랑채 종들에게는 발로 문을 차며 명령을 내렸지만 그 모습은 손님 눈에 잘 띄지 않았지요. 차남의 아내 연화는 달랐습니다. 천민 출신이라는 말이 그녀의 등 뒤에 늘 따라붙었습니다. 연화가 새벽마다 창고를 쓸고 장부를 정리해도 상단 사람들은 제대로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연화는 아침마다 종들에게 따뜻한 숭늉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누군가는 숭늉을 받아 마시고는 뒤돌아 비웃었지요. 상놈 피가 흐른다더니 국물 냄새는 제법이네. 연화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잠깐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연화는 거래가 끊긴 객주 집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약재 값을 조금 낮추어 주겠다 하고 밀린 외상도 나누어 갚을 수 있게 해 기다려 달라 청했지요. 해주 장터에서 10년 넘게 약재를 팔아온 노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퉁명스럽게 굴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정을 하러 온 것이요? 상단이 기울었다 해도 외상은 외상이요. 맞습니다, 영감님. 그래서 이렇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신뢰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연화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2달만 기다려 주십시오. 약재는 반드시 제 발로 받으러 오겠습니다. 노인은 한참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상단 며느리치고는 지나치게 허리를 낮추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지요.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소. 2달만 기다리겠소. 그 안에 오지 않으면 다시는 거래 없소. 연화는 돌아오는 길에 쌀쌀한 바람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2발이 시렸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지요. 최만석은 이 모든 것을 병석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집사 박노인이 가져다 주는 이야기들, 장터에서 흘러들어오는 소문들. 그는 눈을 감은 채 2 며느리를 마음속으로 번갈아 그려보았습니다. 윤 씨는 겉모습이 반듯합니다. 그러나 종들의 낯빛이 어둡습니다. 연화는 천민 출신이라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나 거래처 노인이 2달을 기다려 주겠다 했습니다. 장사는 물건보다 사람이라. 최만석은 낡은 장부를 가슴 위에 꼭 올려놓았습니다. 이 장부 안에는 만석상단이 처음 문을 열던 날부터 한 획 한 획 기록된 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지요. 어떤 이에게 얼마를 구워 주었는지, 어느 해 흉년에 외상을 얼마나 눈감아 주었는지, 그 모든 것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최만석이 아들들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장부였습니다. 이 장부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 상단을 맡겨야 한다. 그것이 그의 생각이었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박노인이 창고를 점검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장부 한 권이 평소 자리에 없었습니다. 보관함 모서리에 찢어진 장부끈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지요. 누군가 서둘러 꺼내다가 끈을 끊어버린 듯 했습니다. 박노인은 그것을 주워들고 최만석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최만석은 그 끈을 받아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렸고 창고 쪽에서 문짝 덜컹이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의 욕심은 변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물었습니다. 대감 어찌하시겠사옵니까? 누가 장부를 꺼냈는지 알아볼까요? 최만석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직은 두거라.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침이 한 번 크게 나왔지만 손으로 입을 막아 소리를 삼켰습니다. 방 안에는 흰숨이 피어올랐습니다. 화롯불이 약하게 타고 있었고 촛불이 가느다랗게 흔들렸습니다. 최만석은 품에 안은 장부를 더 꼭 잡아 쥐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최만석은 창고 장부끈 하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을 누가 끊었는가 알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확인하려면 좀 더 지켜보아야 했지요. 그는 상단회의 자리에서 2 며느리를 찬찬히 살폈습니다. 윤 씨는 거래처 상인대 앞에서 늘 반듯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찻잔을 2 손으로 받쳐 건넸고 말씨는 부드럽고 정갈했지요. 그러나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면 달랐습니다. 종이 물을 늦게 가져오면 발로 문지방을 찼습니다. 행랑채 마당을 쓸던 안악이 빗자루를 잘못 두었다고 밥을 굶긴 날도 있었습니다. 안악은 해가 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마당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지요. 윤 씨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최만석은 그 모습을 병실 창문 너머로 보았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연화는 달랐습니다. 거래처 상인이 외상을 갚겠다며 찾아왔을 때 연화는 자리를 내주고 차를 직접 타렸습니다. 상인이 쭈뼛대며 반도 못 갚겠다고 하자 연화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머지는 봄이 되거든 가져오십시오. 겨울에 짐이 무거우면 다들 힘듭니다. 상인은 고개를 여러 번 숙이고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연화의 얼굴에는 특별한 감정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표정이었지요. 최만석은 마음을 굳혀갔습니다. 장사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일. 그 말을 그는 평생 믿어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집사 박노인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영감, 내 할 말이 있소. 박노인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방 안에 촛불 하나가 흔들렸습니다. 최만석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나서서 두 며느리를 시험하려 하오. 박노인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감, 지금 몸도 불편하신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몸이 불편하니 더욱 서둘러야지. 최만석은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떠돌이 약재상 차림으로 상단을 찾아갈 것이오. 진짜 시험은 병석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발로 보는 것이니. 박노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하겠사옵니다. 박노인은 다음 날 이른 아침 창고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뒤적인 끝에 낡은 두루마기 하나와 약재 꾸러미를 꺼내왔습니다. 먼지가 켜켜이 쌓인 두루마기였습니다. 최만석은 그것을 입어보았습니다. 소매가 닳고 깃이 헤어진 옷이었지만 어깨에 걸치니 제법 맞았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섰어 수염을 흐트러뜨리고 뺨에 흙을 조금 묻혔습니다. 등도 조금 구부렸습니다. 박노인은 그 모습을 보고 헛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대감이 맞습니까? 누가 알아보면 안 되지. 최만석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약재 꾸러미에 마른 약초 몇 뿌리를 챙겨 넣었습니다. 낡은 보자기에 쌌어. 묶음새도 일부러 헐겁게 메었지요. 진짜 떠돌이 약재상처럼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최만석은 방 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오래된 장부들이 쌓여있는 선반, 병석 옆에 놓인 약탕기, 창 너머로 보이는 빈 창고들. 그가 평생 일구어온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그것이 이 시험의 전부였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무렵 윤 씨는 사랑채 뒷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펼쳐진 종이 한 장. 장부에서 베껴 온 조각이었습니다. 윤 씨는 손가락으로 그것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상단이 기울어 가고 있다는 것은 윤 씨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윤 씨가 두려운 것은 상단이 망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상단 주인 자리를 연화에게 빼앗기는 일이 두려웠지요. 천민 출신인 연화가 자신 위에 서는 것. 그것만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윤 씨는 생각했습니다. 윤 씨는 종이를 접어 치마 속 깊이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최만석의 방에 촛불이 깜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윤 씨는 그 불빛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마당에서 낙엽 구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씨는 꼭 다문 입술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치마 속에 접어넣은 종이를 다시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연화가 정리해 둔 거래처 목록과 외상 금액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 씨는 그것을 보며 무언가를 셈하듯 눈을 가늘게 뜨었습니다. 이 기록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 연화가 관리하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엉망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방 안에 등잔불 하나가 가느다랗게 타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그 불빛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종이를 다시 접었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었지요. 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 씨가 연화를 불렀습니다. 상단 사람 몇몇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윤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지요. 연화 씨, 창고 장부 한 권이 없어졌소. 혹시 가져갔소? 연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가져간 적 없습니다. 형님, 없어진 것은 사실인데 아닌 것도 사실이라 하니 이 일을 어찌 해결한다는 말이오. 연화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지요. 그날부터 소문이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가 점점 거침없이 만석상단 차남 며느리가 장부를 빼돌렸다더라. 천민 출신이 어디서 그런 짓을. 장터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상단 종들도 연화 앞에서 눈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거래처 객주들에게도 슬그머니 귀띔을 해두었습니다. 조심하셔요. 연화 씨가 관리하는 장부는 믿을 수 없다 하더군요. 객주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연화가 관리하던 약재 거래 두 곳이 더 이상 연락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그 사실을 알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장부를 펼쳤습니다. 어디서 어긋났는지 살펴보려 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연화는 연필을 잡아보았습니다. 숫자를 쓰려다가 멈추었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믿고 거래해 온 객주 노인에게 직접 찾아가 보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 앞에 서자 문이 반쯤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 기척이 느껴졌지만 누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문 앞에서 잠시 서 있다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남편만이 연화 곁에 있었습니다. 내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오. 차남은 형에게 똑바로 말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왜 내 아내를 몰아세우는 것이오? 장남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더 수상한 것이오. 있는 것이 사라졌는데 어디로 갔겠소? 형제 사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상단 어른들이 그 자리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그날 일부러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연화 씨가 장부를 품에 넣는 것을.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아무도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보았다고 하면 본 것이 되는 세상이었지요. 연화는 창고 앞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상단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피한 뒤 빈 마당에 연화만 서 있었습니다.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빗자루질하는 소리만이 조용한 마당에 울렸지요. 뺨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거짓말이 사실처럼 굳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빗자루가 지나간 자리에 쌓인 눈이 다시 조금씩 내려앉았습니다. 연화는 계속 쓸었습니다. 쓸고 또 쓸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연화의 발끝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고개를 숙여 보니 낡은 장부끈 조각 하나가 눈 속에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끈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끊어진 단면이 일부러 잡아뜯은 것처럼 거칠게 너덜거렸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손에 쥐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당장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가 없었지요. 그저 이것이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느낌뿐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끈을 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마당 끝에서 바람이 한 번 불었습니다.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였습니다. 연화를 상단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말이 돌기 시작한 것은 처음에는 몇몇 어른들 사이에서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날이 되자 상단 전체가 아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연화의 남편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등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창밖을 보다가 다시 아내를 바라보다가 연화는 누운 채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든 것이 아닌 줄은 남편도 알았지요. 그러나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화롯불만 작게 타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연화의 손에는 치마 주머니에서 꺼낸 장부끈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잠들기 전까지 손 안에 쥐고 있었지요. 뭔가의 실마리라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날이 갈수록 상단 안에서 연화의 자리는 좁아졌습니다. 장남은 상단 회의에서 연화의 발언을 잘라버렸습니다. 연화 씨는 잠자코 계시오. 장부 일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무슨 의견을 내겠소? 연화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말을 해봤자 기름에 불 붙는 꼴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윤 씨는 종들에게 은근히 지시했습니다.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연화가 뭔가를 부탁하면 조금씩 늦게 움직이고 연화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눈치를 슬쩍 주었지요. 그 방식이 더 악했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연화를 밀어내고 있었으니까요. 얼마 뒤 연화는 창고 열쇠마저 빼앗겼습니다. 장남이 박노인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장부 일이 밝혀지기 전까지 재수 씨는 창고에 들어오면 안 돼요. 연화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열쇠를 조용히 내놓았지요. 그날부터 연화는 허드렛일만 맡았습니다. 마당을 쓸고 설거지를 하고 부엌에서 불을 때는 일들, 처음부터 천민이었던 것처럼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형을 찾아가 따졌습니다. 형은 내 아내를 어떻게 여기는 것이오? 이것은 아무 증거도 없는 일이오. 증거가 없으니 더 지켜봐야지.
내가 아내를 감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형제 사이가 더욱 멀어졌습니다. 윤 씨는 거래처 객주들에게도 발기를 돌렸습니다. 직접 찾아가거나 심부름꾼을 보내어 조심스럽게 한마디씩 흘렸습니다. 연화 씨가 관리하던 장부가 없어졌대요. 혹시 외상 장부도 걱정이 되시면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객주들이 흔들렸습니다. 며칠 뒤 연화가 관리하던 약재 거래 두 곳이 더 이상 연락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그 사실을 알고 빈 장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 눈에 처음 보는 노인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낡은 두루마기에 허리가 굽었고 보자기 하나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안에 약초 몇 뿌리가 들어 있었지요. 노인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마치 먼 길을 걸어온 사람처럼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사실은 최만석이었습니다. 떠돌이 약재상으로 변장하고 장터에 나온 것이지요. 그는 이 시험의 첫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만석상단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낯선 이에게 어떤 얼굴을 내미는지 직접 보고 싶었지요. 노인은 상단 앞을 지나다 일부러 비틀거렸습니다. 그때 마침 마당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정리하던 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노인이 기침을 크게 했습니다. 물 한 그릇만 얻을 수 있겠소. 종은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허름한 차림새, 굽은 등, 낡은 보자기. 여기 물 파는데 아니오. 종은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노인은 마당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연화가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는 참이었지요. 연화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수염이 거칠고 뺨이 파리한 노인이었습니다. 연화는 잠깐 멈추었다가 부엌 쪽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가지에 물을 담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영감님, 이 물 드십시오. 차갑지 않습니다. 노인은 물을 받아들었습니다. 물을 마시는 동안 연화는 옆에 서 있었습니다. 딱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노인이 다 마실 때까지 자리를 지켰지요. 노인이 바가지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고맙소.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멀리서 윤 씨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코끝이 구겨졌습니다. 어디서 온 거지를 저리 받아들이나. 윤 씨는 혀를 차며 돌아섰습니다. 최만석은 빈 바가지를 손에 든 채 마당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등을 구부린 채로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러나 눈빛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한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장터 끝자락을 돌아가며 최만석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손에 들고 온 약초 꾸러미를 가슴팍에 꼭 안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비틀거리는 모습은 연기였지만 오늘 마신 물은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것도 진짜였지요. 연화만이 물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 그 사실이 손바닥 위에 온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눈이 내리는 저녁이었지요. 해주 장터에서 상단 앞을 지나오는 길. 최만석은 오늘의 행선지를 정해 두었습니다. 두 가지 시험 중 하나는 이미 보았습니다.
물 한 그릇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이제는 다른 시험이 남았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에게도 문을 열 수 있는지. 변장한 최만석은 일부러 장남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두드리고 기다렸습니다. 다시 두드리고 기다렸지요. 한참 뒤 문이 열렸습니다. 하인 하나가 나와 노인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요? 나그네요. 먼 길을 오다 보니 몸이 많이 지쳤소.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실 수 없겠소. 최만석은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몇 날 굶은 사람처럼 기운 없는 소리였지요. 하인은 잠깐 기다리라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윤 씨가 나왔습니다. 등 뒤로 등불이 비쳤고 비단 치마 자락이 펄럭였습니다. 윤 씨는 노인을 보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코를 찡그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냄새가 나지 않소. 하인이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예, 마나님. 나그네라 하옵니다. 감히 어디서 온 거지가. 우리 집 문턱을 넘으려 하느냐. 윤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에 하인들이 서 있었고 안채에서 장남도 무슨 소란이냐며요.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장남은 윤 씨의 표정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최만석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물 한 그릇만이라도 얻을 수 있겠소. 몸이 너무 차서. 물. 윤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집이 국밥집인 줄 아오? 당장 꺼지시오. 최만석은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룻밤만 묵게 해주시면 내일 아침 일찍 떠나겠소. 짐이 되지 않겠소. 이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이냐? 윤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인들아, 저 노인을 마구간으로 데려가거라. 집 안에 들이면 안 된다. 하인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냥 노인이었습니다. 병든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닌. 한 하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나님, 눈도 내리고 밤도 깊었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무엇들 하는 것이냐? 윤 씨가 발을 구르자 하인 둘이 어쩔 수 없이 움직였습니다. 최만석은 팔을 잡혀 끌려갔습니다. 마굿간 문이 열렸습니다. 집더미가 쌓인 구석. 말 한 마리가 콧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최만석을 집더미 위에 앉혀놓고 서둘러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어둠이 들어왔습니다. 말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바깥에서 눈이 내리는 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바깥에서 윤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거지들을 들이면 집안 복이 달아난다. 다음에 또 오거든 아예 문도 열지 마라.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하인들의 발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마구간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말이 발굽으로 바닥을 한 번 쳤습니다. 최만석은 집더미 위에 앉은 채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문틈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발끝이 시렸습니다. 손끝도 시렸지요. 최만석은 천천히 등을 구부렸습니다. 진짜로 피곤한 것처럼. 아니, 실제로 피곤하기도 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이 이 추위에 집더미 위에 앉아 있는 것이었지요. 눈이 오고 있었습니다.
지붕에 눈 쌓이는 소리가 아주 조용히 들렸습니다. 장남이 술을 마시며 웃는 소리가 저 멀리 안채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 소리는 꽤 오래 이어졌습니다. 최만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집에서 상단이 나오면 안 된다. 그 생각이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에게도 물 한 그릇을 건네는 사람. 만석 상단은 물 한 그릇을 건네는 사람의 것이어야 했지요. 최만석은 집에 등을 기대고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 전 그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마구간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그쳐 있었습니다. 마당에 소복이 눈이 쌓인 채 조용했지요. 최만석은 서쪽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차남의 집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새벽이 아직 밝기 전이었습니다. 연화는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하는 일이었지요. 손이 시렸지만 불씨가 살아나면 곧 따뜻해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대문 쪽에서 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문에 기대는 소리였습니다. 연화는 불씨를 내려놓고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 하나가 문기둥에 몸을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어제 장터에서 물을 마시고 간 그 노인이었습니다. 얼굴이 파랬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영감님. 연화는 바로 노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으로 드십시오. 노인은 퉁명스럽게 굴었습니다. 괜찮소. 잠깐 기댔을 뿐이요. 안으로 드셔야 합니다. 지금 몸이 좋지 않으십니다. 연화는 신분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묻지 않았지요. 그냥 팔을 잡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부엌 가까운 방에 자리를 깔았습니다. 화롯불을 더 살렸습니다. 아궁이에 솥을 걸고 약죽을 끓이기 시작했지요. 마침 전날 장만에 둔 약재가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조금 넣고 죽을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왔소? 길 오시다가 몸이 불편하신 분입니다. 잠깐 쉬어 가시면 될 것입니다. 남편은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작을 더 가져다 놓고 노인 옆에 불을 더 피워주었지요. 노인은 방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퉁명스럽게 굴었습니다. 여기 이러다가 욕 들을 텐데 그냥 내보내도 돼요. 연화는 방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노인 옆에 죽 그릇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드시고 나서 생각하십시오. 노인은 퉁명스럽게 굴었습니다. 나는 멀쩡하오. 그냥 내보내도 돼요. 드셔보시면 알 겁니다. 연화는 아무 표정 없이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잠깐 연화를 바라보다가 숟가락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숟갈, 두 숟갈. 따뜻한 것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죽 솜씨가 좋구려. 남은 게 있으면 더 드릴 수 있습니다. 노인은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죽을 다 먹은 뒤 눈을 감았습니다. 연화는 노인의 젖은 신발을 아궁이 앞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눈에 젖어 있었지요. 마르도록 옆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불을 꺼내 노인에게 덮어 주었습니다.
연화 자신은 얇은 호치부를 끌어당겼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이 퍼지는 것은 금방이었습니다. 윤 씨의 귀에 들어간 것은 그날 오전이었지요. 연화 씨가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노인을 집에 들였다 하더군요. 윤 씨는 곧바로 상단 사람들에게 말을 흘렸습니다. 장부도 빼돌리더니 이제는 수상한 자를 집에 숨기고 있소.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이오? 상단 사람들이 또 수군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연화는 불려갔습니다. 그 노인이 누구냐는 것이오. 어디서 온 사람인지 알고는 있는 것이오? 연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이었습니다. 그것만 알았습니다. 그것만 알고 집에 들였단 말이오? 장남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단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 모르는 사람을 마구 들이고 도대체 생각이라는 게 있는 것이오? 윤 씨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이러다가 상단 물건까지 없어지면 어찌할 것이오? 연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몸이 불편한 노인이셨습니다. 그걸 어찌 보장하오? 아무도 연화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연화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지요. 그러나 방으로 들어가 노인을 보았습니다. 안색이 아침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가느다랗게 숨소리가 고른 것을 보니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아궁이 앞에 세워 둔 신발이 말라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노인 곁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연화는 처음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손등으로 빠르게 한 번 닦고는 다시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연화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윤 씨가 움직인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상단의 어른들을 사랑채로 불러 모았습니다. 장남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집사 박노인과 상단을 오래 관리해 온 관리인 두 사람도 있었지요. 윤 씨는 자리를 잡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릴 때가 됐습니다. 연화 씨는 이 상단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른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장부도 없어졌고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자를 집에 들이고 거래처에서도 하나둘 발을 빼고 있습니다. 윤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격하지 않았지만 단단했지요. 이 모든 것이 연화 씨 때문 아닙니까? 장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은 말이요. 이 상단이 더 기울기 전에 정리를 해야지요. 어른들은 대부분 침묵했습니다. 틀린 말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맞는 말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자리였지요. 한 어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소. 장부가 없어진 것만으로는 윤 씨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제가 직접 보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증거 아닙니까? 어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윤 씨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그 눈빛 앞에서 반박하기가 쉽지 않았지요. 그 시각 연화는 마당 한복판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불려 나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곁에서 끝까지 감쌌습니다. 형, 이것은 잘못된 것이요. 증거도 없이 이러는 것은 증거가 없다는 게 내 주장이고 형제 사이의 말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상단 어른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으려는 얼굴이었지요. 연화는 그 모든 것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연화는 창고 뒤쪽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그냥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발이 이끄는 대로 걸었지요. 창고 뒤에 낮은 담이 있었습니다. 그 담 아래 자풀이 우거진 곳이었지요. 연화는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발끝에 뭔가가 걸렸습니다. 고개를 숙여 보니 낡은 천 조각 하나가 돌 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꺼내 보니 장부의 겉표지 귀퉁이였습니다. 찢어진 자국이 거칠었습니다. 연화는 다시 주위를 살폈습니다. 낮은 담 아래 자풀이 우거진 곳에 무언가 감추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잡아당기자 장부 조각이 몇 장 딸려 나왔습니다.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히 구겨 넣은 듯 종이가 구겨져 있었지요. 연화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 조각들에는 거래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익숙한 필체였습니다. 연화는 눈을 가늘게 뜨며 들여다보았습니다. 윤 씨의 필체였습니다. 연화 자신이 며칠 동안 뒤집어 쓴 그 누명의 증거가 창고 뒤 자풀 속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증거만으로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조각이었고 누가 이것을 믿어줄지도 몰랐지요. 연화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치마 속에 넣었습니다. 무릎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담장 그늘 아래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진실이었습니다. 자신이 빼돌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 빼돌려서 자신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장부 조각 몇 장에 윤 씨 필체가 있다 한들 사람들이 믿어줄지 몰랐지요. 연화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만석이었습니다. 낡은 두루마기 차림으로 담 너머 먼 곳에 섰어 조용히 보고 있었지요. 그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연화가 장부 조각을 들고 일어서는 것, 그것을 소중히 품에 넣는 것, 무릎이 흔들리면서도 다시 걸어나가는 것, 다 보았습니다. 최만석은 돌아섰습니다. 집사 박노인이 뒤를 따랐습니다. 최만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사람들을 모으거라. 박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 씨도 연화도 상단 어른들도 모두 마당에 모이게 하거라.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때가 된 것이옵니까? 최만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걷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담장 너머로 불었습니다. 창고 쪽에서 문짝 덜컹이는 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노인이 상단 전체에 소식을 알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대감마님이 직접 후계자를 발표하신다고. 그 말이 퍼지는 데는 한 식경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오던 상인들도 발걸음을 멈추었고 행랑채 종들도 귀를 세웠습니다. 드디어 결정이 나는 것이오? 이 시기에 발표라니. 대감마님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 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윤 씨에게 그 소식이 닿은 것은 아침밥을 먹기 전이었습니다. 윤 씨는 한 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을 열었습니다. 가장 좋은 비단 저고리를 꺼냈습니다. 옥색 치마도 꺼냈지요. 화장도 공을 들여 했습니다. 옷가락지를 손가락에 끼워보며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됐군. 윤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만족스러워 보였지요. 장남도 안채에서 기분 좋게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이미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지요. 저녁에 잔치를 열어야 한다며 종에게 음식을 준비하라 일렀습니다. 돼지라도 한 마리 잡아야지. 종이 고개를 숙이며 나갔습니다. 그 사이 연화는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곁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지요. 연화는 치마 주머니에서 장부 조각을 꺼냈습니다. 펼쳐서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그것을 내놓을 것이오? 모르겠습니다. 연화는 잠깐 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누명을 벗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단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중요하지요.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연화는 장부 조각을 다시 접어 품 안에 넣었습니다.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 조각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었지만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상단이 누구의 손에 넘어가느냐, 그것이 오늘 결정되는 것이었지요. 연화는 눈을 한 번 감았다 떴습니다. 남편의 손이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그 무렵 박노인은 창고 안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최만석의 지시였습니다. 숨겨진 것들을 모두 찾아두어라. 박노인은 창고 한쪽 깊숙한 곳에서 찾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장부였습니다. 윤 씨가 가져다 감추어 둔 것이 이 창고 안에도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그것을 꺼내 품에 넣었습니다. 서늘한 창고 안에서 그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함께 일해온 주인이었지요. 이 장부 하나가 많은 것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창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오래된 장부를 품에 꼭 넣은 채로 마당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종이 박노인의 얼굴을 보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박노인은 아무 말 없이 지나쳤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최만석의 방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방 안에서 조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옷을 여미는 소리였지요. 박노인은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찾았사옵니다, 대감. 잠시 뒤 문 안에서 대답이 들렸습니다. 들어오거라. 마당에는 아직 사람들이 모이기 전이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바람도 잔잔했지요. 상단 어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연락을 받고 온 거래처 상인들도 마당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전 거래처 노인도 와 있었습니다. 2달을 기다려 주겠다 했던 그 노인이었지요. 연화를 보더니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연화는 눈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장남 부부는 사랑채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 씨는 반듯하게 앉아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라는 표정이었지요. 최만석의 방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그 방에서 대감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병석에 누운 노인이 어찌 이런 자리에 나오겠느냐고 다들 박노인이 대신 발표할 것이라 여기고 있었지요. 마당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연화는 마당 가장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로 옆에 섰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만석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낡은 두루마기를 입은 노인이 나왔습니다. 구부정한 걸음걸이, 헝클어진 수염, 흙이 묻은 뺨.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누구요? 떠돌이 약재상 아닙니까? 어째서 저 사람이 대감방에서. 윤 씨는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 노인은 또 뭐야? 이런 자가 여기 왜 있는 것이오? 윤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인들아, 저 사람을 내보내거라. 하인 하나가 움직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노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인이 멈추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눈빛이었지요. 노인은 수염을 손으로 잡아당겼습니다. 그것은 붙여둔 것이었습니다. 수염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마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최만석이었습니다. 병석에 있어야 할 상단의 주인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작은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대감마님. 그 목소리가 물결처럼 퍼졌습니다. 대감마님이시다. 저분이 그 약재상이었던 것이냐? 마당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대감마님. 박노인이 앞으로 나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손에 끼운 옷가락지가 빛을 잃는 것 같았습니다. 장남이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다시 앉았습니다. 최만석은 마당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등을 구부린 채로 걷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똑바로 섰습니다. 마당에 선 모든 사람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최만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지난 며칠 동안 떠돌이 약재상으로 다녔소. 이 상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직접 보기 위해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사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요. 그 말을 나는 평생 믿어왔소. 최만석은 천천히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을 건네는 사람이 누구인지,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최만석은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눈 오는 밤에 마구간으로 쫓아낸 것을 잊지 않았소. 윤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몰랐기 때문에. 알고서 했다면 더 악한 것이요. 최만석은 돌아서서 박노인에게 눈짓했습니다. 박노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장부 2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창고 깊숙이 숨겨져 있던 장부요. 그리고 이것은 창고 뒤 담 아래에서 찾아낸 장부 조각이요. 최만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연화 씨가 장부를 빼돌렸다 하였소. 그러나 이 장부를 쓴 것은 연화 씨가 아니요. 마당에 있던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 글씨를 보시오. 최만석이 장부 조각을 들어 보였습니다. 윤 씨의 필체요. 윤 씨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이오? 최만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낮아질수록 더 무거웠습니다. 아니라 하려면 이 글씨가 누구 것인지 말하시오. 내 앞에서. 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장남이 나섰습니다. 아버님, 이것은 오해가. 오해. 최만석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구간에서 밤을 보낸 것도 오해요? 병든 노인에게 물 한 그릇 주지 않은 것도 오해요? 장남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당 사람들이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오가던 수군거림이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거래처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연화 씨가 억울했던 것이요. 그 사람이 누명을 쓴 것이었구먼. 윤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에 눈길을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장남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윤 씨도 결국 주저앉았습니다. 비단 치마가 마당 흙에 닿았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최만석은 두 사람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돌려 마당 가장자리를 보았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섰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남편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만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만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그 눈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잘 견뎠다. 그것이었지요. 최만석이 마당을 천천히 가로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열었습니다. 그는 연화 앞에 섰습니다.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최만석이 말했습니다. 연화야.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상단을 맡아 주거라. 한마디였습니다. 짧았지만 가벼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마당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러다가 거래처 상인들 쪽에서 조심스러운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그리고 상단종들도 따라 손뼉을 쳤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받을 수 있을지 이미 받아왔소. 최만석이 말했습니다. 장부끈 하나를 찾아 쥐고 버틴 사람이 이 상단을 이끌 수 있소.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장남이 마당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은 채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내를 단속하지 못하고 아우의 아내를 몰아붙인 것. 죄송합니다. 윤 씨는 고개를 바닥에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만석은 그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후계권과 장부 관리 권한은 두 사람에게서 거두겠소. 장남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윤 씨의 어깨가 작아졌습니다. 잠시 후였습니다. 연화가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버님. 최만석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장남 내외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최만석은 잠시 연화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연화 뜻대로 하시오. 연화는 장남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상단이 살아남으려면 두 사람의 힘도 필요합니다. 저는 원한을 갚으려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장남은 한동안 연화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윤 씨도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리 없이. 그것이 윤 씨가 할 수 있는 사과의 전부였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진 뒤였습니다. 최만석은 연화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장부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상단이 처음 문을 열던 날부터 기록된 장부였습니다. 이것을 드리겠소. 연화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표지가 달아서 글씨가 희미했습니다. 그러나 안에는 숫자들이 빼곡했지요. 수십 년의 거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해 흉년에 외상을 눈감아준 기록. 어떤 상인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는지. 연화는 그것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최만석의 얼굴에 처음으로 오랜 피로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었겠소. 연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오히려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최만석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웃음이었지요. 장사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요. 이 장부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소.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눈이 오고 꽃이 피고 다시 눈이 오고 만석상단의 창고가 다시 가득 찼습니다. 비어있던 곡물 자루들이 하나둘 채워졌고 끊어졌던 거래처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두 달을 기다려준다던 거래처 노인이 제일 먼저 돌아왔습니다. 내가 믿은 사람이 맞았구먼. 노인은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창고 문짝도 더 이상 덜컹거리지 않았지요. 연화는 새벽마다 장부를 펼쳤습니다. 숫자를 적고 거래를 기록하고 종들에게 숭늉을 나누어 주는 것도 여전했습니다. 종들은 이제 연화에게 뒤돌아 비웃지 않았습니다. 먼저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생겼고 먼저 마당을 쓸어두는 사람도 생겼지요. 몇 해가 지난 뒤 최만석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행랑채 마당에 연화가 오래 서 있었습니다. 창고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득 찬 창고였습니다. 그 낡은 장부는 연화의 자녀에게, 그 자녀의 자녀에게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만석상단이 살아남은 것은 재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 한 그릇을 건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장부 안에 담겨 긴 세월을 버텨낸 것이지요.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어진 사람은 반드시 용기가 있고 의로운 사람은 반드시 이웃이 있다 하였습니다. 연화는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천민 출신이라는 말이 등 뒤를 따라다녔고 누명을 써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요. 그러나 연화는 날마다 새벽에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길 가던 노인에게 물을 건넸습니다. 억울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지요. 그것이 연화의 용기였고 지혜였습니다. 논어에 이르기를 덕이 있는 자는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 하였습니다. 연화가 버텨온 것들이 마침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힘이 없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래도 물 한 그릇을 건네는 사람이 끝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